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그날 밤, 서진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놓고 뛰쳐나갔습니다. 거실도, 아이들 방도, 골목도, 아무데도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혼자 나갔을 리 없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이가 내게 남긴 그 작은 열쇠고리를 보고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2부 사라진 아이, 드러나는 진실. 곧 이어집니다. 그날 오후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시아는 침대에 혼자 웅크려 앉아 울고 있었고 방문을 열자 저를 보며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먼저 집에 가 있으래요. 조금 있다 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교 시간은 한참 전에 끝났을 시간. 서진이 평소 다니던 음악학원 수업도 끝났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요? 오늘 안 왔어요. 결석 처리했는데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운동화는 집에 없었습니다. 가방도 안방에 없었고 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곧장 학교에도 전화했습니다. 네, 서진이는 정상적으로 하교했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랑 같이 나갔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무언가 이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이는 혼자 외출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서진이는 말은 적었지만 누구보다 똑똑하고 섬세한 아이였습니다. 길도 잘 기억했고 처음 본 장소도 기억해낼 줄 아는 아이였죠. 그래서 그 아이가 혼자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길을 잃은 실수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서진이는 무언가 목적을 갖고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윤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등학생이죠. 자발적인 외출이나 가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위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아 수색 절차는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것도 무서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아파트 단지 CCTV, 상가 골목, 버스 정류장 쪽까지 동네 곳곳을 직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구 CCTV에 서진이가 모자를 눌러쓰고 혼자 걷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학교에서 집 방향이 아닌 반대쪽이었습니다. 모자를 쓴 채 주변을 계속 뒤돌아보며 걷는 모습. 낯설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정황상 납치나 범죄 혐의점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주변 인물 관계 파악과 자발적 이탈 가능성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장 수색도 인근 주민 탐문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서진의 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아이가 며칠 전 내게 준 상자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심히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그 상자. 하지만 지금은 그게 서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쇠 하나, 녹음기,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쪽지. 엄마가 없어지기 전에 들었던 소리. 그냥 기억해 두려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저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열쇠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보관함으로 갑니다.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 그게 어디를 향하든 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며칠간의 수색과 공백 속에서 나는 마침내 아이가 남긴 그 쪽지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가 내 손에 쥐어준 작은 열쇠. 며칠이 지나도록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서진이의 쪽지를 다시 펼쳐보던 중 눈에 띄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지기 전에 여길 갔어요. 그 아래에는 낯선 주소와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관함 17B 지하 1층 소문내지 마세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재윤 씨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엄마가요. 혼자 외출을 자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유는 말 안 했는데 그럴 때마다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곤 했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어디 다닌 건지 짐작가는 데 없으세요? 재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즈음 신도림역 쪽 지하 쇼핑몰에 보관함 하나 빌려놨다던 말이 있었어요. 중요한 문서들을 따로 정리하려 한다고 그땐 그냥 넘겼는데 혹시 그때 서진 엄마가 이 장소에 다녀왔던 걸까?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엮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소, 바로 그 지하 쇼핑센터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열쇠와 쪽지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재윤 씨는 시야를 막고 있었고, 저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에 기대어 그 보관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남긴 열쇠, 그게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누가 나보다 먼저 그곳에 닿기라도 할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지하 1층 끝자락, 오래된 보관함들 사이에 17B라고 쓰인 칸이 있었습니다. 자판은 다소 닳아 있었고 먼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딱 맞게 돌아갔습니다. 찰칵 문을 여는 순간 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와 작은 손거울, 그리고 하얀 봉투에 넣어진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바깥엔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필요해질지도 몰라. 그땐 네가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줘. 그 어른이 엄마 대신 싸워줄 수 있길 바랄게.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이의 엄마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이 보관함에 열쇠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장소에. 나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수와 지연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보험 설계서 사본, 위조된 진단서 견본, 그리고 지연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그냥 다친 척만 잘해. 이번엔 진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보관함 문을 닫으려는 순간 봉투 안쪽에서 흰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누구든 이걸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 정수.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얼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하 보관함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어디까지 나를 속여왔는지 나는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USB를 집으로 가져온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봐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진이는 이게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을 겁니다. 그 아이에겐 그냥 엄마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이었겠죠. 그날의 기억, 그날의 소리, 그리고
엄마의 손길이 닿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조각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고, 혼자서만 꼭 USB를 컴퓨터에 꽂자 4개의 파일이 조용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영상 파일, 좁은 방, 가려진 얼굴, 지연이 누군가에게 보험 관련 서류를 설명하며 이대로 제출하면 문제 없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그게 지연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영상은 서류를 카메라 쪽으로 가까이 들이대며 이건 허위 진단서고 이건 원본이에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촬영된 듯한 화각, 흔들리는 화면. 아마 서진 엄마가 생전에 직접 확보해둔 장면이었을 겁니다. 카메라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또렷하게 녹화돼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서 파일, 누군가의 진단서 사본이었고 그 옆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위조된 듯한 진단서가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자필로 정리된 메모가 덧붙어 있었죠.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다친 척만 잘해. 이번엔 진짜 받을 수 있어. 또 다른 파일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낯 익은 목소리, 그리고 섬뜩할 만큼 차분한 대화. 지금 보험사에선 의심 안 하지? 응, 아직은.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 끝나면 바로 없애자. 아무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은데, 눈을 감고 싶은데, 그저 모니터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파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간단한 텍스트 문서. 아마도 서진이 엄마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라진다면 이걸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서진은 몰라도 돼요. 그저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몰랐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저 엄마가 남긴 마지막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걸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진실보다 더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잊히지 않는 하루, 그리고 잃고 싶지 않았던 기억. 그걸 지켜낸 건 작은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꺼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서진이가 남긴 열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엄마의 흔적과 기록들. 저는 재윤 씨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책상 위에 꺼내놓은 증거물들을 본 형사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제 아이 서진이가 남겼어요. 서진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아이에게 건넨 것 같아요. 그 말을 대신한 건 재윤 씨였습니다. 형사는 영상 파일을 재생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받을 수 있어. 당신은 그냥 다친 척만 하면 돼. 이번 기록만 남기면 나머진 내가 처리할게. 이 정도면 우린 이제 한동안 걱정 없겠지? 이건 보험 사기 정황이 분명하네요. 형사가 처음으로 진지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직 이건 의혹입니다. 피해 진술이 없으면 강제 수사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출한 USB와 문서들을 근거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혹시 서진이와 관련된 사람 중 수상한 인물은 없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본 탓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진의 방과 내 방, 그리고 집 안 곳곳을 또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아이의 흔적은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뉴스 속 실종, 아동 사건이
마치 내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서진이의 그림책을 꺼내보고 아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혼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어디 있어? 선생님이 꼭 찾을게. 그 절박한 마음만으로는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관함에서 발견된 서류 중 실제로 존재하는 보험사와 병원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관련자 2명, 정수와 지연에 대해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꽉 쥔 채 그 말 하나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을 향한 조사의 기지개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아이가 남긴 손거울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혹시 네가 이걸 다 알았던 거니? 그 아이는 그저 사라진 엄마를 그리워하며 소중한 걸 간직하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너무 늦게야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와 지연의 소환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꺼내 들고 서진의 이름으로 싸우기로. 그렇게 서진을 향한 조사는 아직 희미한 안개 속을 걷고 있었고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내 손 안에서 묵직하게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 하나. 나 좀 잠깐 볼 수 있을까? 미안하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고 근처 작은 찻집으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구석, 혼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언뜻 보기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단단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손끝이 자꾸 식탁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그 아이, 언젠가부터 집에 자주 왔어. 아무 말 없이 내 방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불쑥 나가고는 했지.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몰랐지. 그땐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편했거든. 지연이랑 내 아들이 무슨 사이인지 그냥 눈 감고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지연이 큰 소리로 말하더라. 이제 와서 발 빼면 다 들통난다고. 그때 알았어.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왜 지연이 자꾸 우리 집을 드나들고 무언가를 숨기는 덫처럼 굴었는지. 이상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런 일을 겪은 걸지도 몰라. 그때 정수가 그러더라고. 회사 동료 아내가 병이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서류 좀 전해달라길래 그냥 도와달라는 줄 알고 그걸 내가 직접 전달했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서진이 엄마였던 거야. 그 여자가 며칠 뒤에 사라졌다는 얘길 뉴스에서 처음 봤어. 그냥 불쌍한 아줌마인 줄만 알았는데.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정수 그놈, 그 여자를 보험 사기에 이용한 거였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 정수가 꾸민 일이었던 거야. 조용한 바람이 창밖 나무짚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말하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아는 걸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앞 CCTV를 확인하며 서진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오후 2시 47분 학교 정문을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론 흔적이 뚝 끊겼습니다. 서진이는 혼자서 낯선 곳에 가는 아이가 아니에요.
말수는 적지만 늘 저나 재윤 씨와 함께 움직였어요. 저는 경찰에게 그렇게 설명했지만 걱정은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안전이 걱정됐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붙잡혀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윤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요즘 이상했어. 아무 말 없이 내 서랍을 뒤적이기도 했고 어느 날은 책상 밑에 들어가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 아이에게 분명히 어떤 신호가 있었는데 어른인 저희들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보관함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수와 지연의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서진의 실종 당일 정수 차량의 GPS 기록과 학교 주변 CCTV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진의 실종 당일 정수의 차량이 아이 학교 인근 도로에서 포착된 것. 저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정수 씨가 그 근처를 왜 간 거죠? 경찰은 탐색을 이어갔고 정수와 지연의 차량 GPS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정수가 집에 잠깐 들렀을 때 큰 캐리어를 가지고 있더라.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녀는 손끝을 떨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 안에 정말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괴물이라 해도. 그러나 이젠 그 어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진 엄마가 남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수와 지연의 휴대폰 통신 기록, 차량 위치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서진이 사라진 날 정수의 차량이 학교 인근에서 잠시 멈춘 흔적이 GPS상에 또렷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대는 아이의 학교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이때 지연과 통화한 기록도 여러 번 남아 있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수 차량의 블랙박스는 초기화된 상태였지만 며칠 전부터 같은 차량이 한적한 시 외곽의 폐공장 부지를 반복적으로 드나든 기록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그곳을 급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폐허처럼 방치된 공장 부지, 잡초 사이로 무너진 외벽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끝자락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누군가의 손길을 탄 듯 자물쇠 흔적과 희미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 수사관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컨테이너 안에서 낡은 담요 하나, 그리고 바닥 한쪽에 놓여있는 작은 인형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열쇠고리는 서진이가 늘 가방에 달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인형 아래 달린 조그만 천 조각엔 12, 7, 15, 서진의 생일로 보이는 숫자가 희미하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재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인형 서진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에게 아주 특별했던 거죠. 그 말에 저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고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숨죽인 채로 흐느꼈습니다. 재윤 씨는 저희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형사들은 바로 주변을 추가 수색하며 정수와 지연의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수와 지연이 여기에 며칠간 은신했던 건 확실합니다. 아이도 여기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지연의 계좌에서 고액 현금 인출 기록이 포착되었고 CCTV엔 그녀가 큰 가방을 들고 혼자 건물 밖으로 나서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좁혀가며 최근 자취를 감춘 오피스텔 단지를 중심으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위치 확인됐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형사가 수신기를 정리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최근 며칠 사이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도심 외곽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출입 기록, 그리고 정수 차량의 주차 흔적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급히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특수수사팀이 오피스텔로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정수가 움직였어요. 형사가 무전기를 쥐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경찰이 미리 파악한 지연의 은신처 근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캄캄한 공간 속 그의 차는 조심스럽게 멈췄습니다. 움직입니다.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형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정수는 문을 잠갔고 핸들을 꽉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 뭐야? 누굴 잡아가려고 그래? 내가 왜 체포돼야 하는데?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들이 유리창을 깼고 차 안에서 끌려 나온 그는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정수 씨, 당신을 미성년자 유괴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다른 한편 지연은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불 꺼진 채 커튼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부수는 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났고 들어온 형사들 앞에서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 그냥 좀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지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은 유괴 공범이며 사망자 명예보험 관련 혐의도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저와 윤재 씨는 경찰서 유리병 너머 정수 씨가 조사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그 남자는 제가 알고 있던 정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비열하고 겁에 질린 채 입을 다문 한 남자일 뿐. 정수가 서진이 엄마에게 접근할 때 이미 모든 설계가 끝난 상태였어요. 형사는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병원비를 이유로 접근했고 보험을 권하며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의 죽음은 자살로 종결됐지만 정황상 정수와 지연의 계획이 들어갔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수에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의 생이 지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는 이제 막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의 행방도 드러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의 노트북 복구 자료에서 아이를 옮긴 장소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지도 위 외곽의 한 폐가에 꽂혔습니다. 비상등이 어지럽게 깜빡이는 폐가 앞, 경찰차 여러 대가 일제히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형사들이 먼저 진입했고 저와 재윤 씨는 뒤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구석, 허름한 벽장 같은 작은 방, 굳게 잠긴 철문을 열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진아! 저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눈물의 범벅이었고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자마자 서진은 조용히 몸을 내맡겼습니다. 선생님,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재윤 씨도 무릎을 꿇고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서진이 정말 잘 버텼어. 그 순간 이들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와 지연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송치되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보험 사기를 넘어 수차례의 조직적 유인, 자금 세탁, 유괴 혐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은 늘어났고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서진이 곁에서 저는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감싸고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이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도도했던 시어머니가 아닌
조용히 눈을 피하며 선 채로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는 괜찮니? 처음으로 어머님이 서진의 이름을 입에 담았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의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날 정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을 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알겠더라.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엄마. 그 일도 결국 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였어. 나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믿고 넘겼지. 말끝을 흐리며 어머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애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너한테, 서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난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진이의 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떨리며 천천히 떠졌고 선생님, 작은 입술에서 힘없이 나온 한마디에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엔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